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6주차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우리 그래도 희망찬 소식이 있죠. 뭐 다른 건 아니고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금 완화한다는 소식. 사실은 코로나 사태가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장기화될 것 같아서 과연 이번 학기 때 강의실에서 우리 여러분들을 학생분들을 좀 만나볼 수 있을까? 조금 다양한 소통을 할 수 있을까? 좀 걱정하고 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조금은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조금 하루빨리 좀 정리가 잘 돼서 여러분들 강의실에서 만나고 다양한 뭐 이야기들, 의사소통들, 피드백들, 그 다음에 궁금했던 내용들, 우리가 동영상으로 다루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좀 하루빨리 얘기를 많이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체육측정평가 6주차 수업이 시작이 됐고요. 자, 원래 지난 시간에 제가 안내해 드린 대로 우리 강의 계획서에 나와 있는 3주차 수업 계획이 어, 체육 측정 평가의 실제적 활용이라고 했었는데 그거를 이제 배우기로 했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걸 살짝 건너뛰었었어요. 원래는 다른 내용으로 보충할까 하다가 지난 시간에 뭐 여러분들께서 주셨던 피드백 뭐 그리고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원래 하려고 했던 3주차 내용을 오늘 6주차 때 지금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내용이 길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난 시간이 길었죠, 참. 네, 길지는 않을 것 같은데 잘 보시고 궁금한 내용 메일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난 수업 시간에 영상으로 담아내지 못했지만 각자 메일로 우리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개설하는 거에 대한 의견이 어떻겠냐라고 여쭤봤는데 일단 다른 수업에서는 지금 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저희 수업 듣는 학생분들도 거의 대부분 좋다고 하셔서 그 중에서 또 이제 그러면 제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개설을 해서 하겠다 하시는 분이 계셔서 그분께서 지금 개설을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그 이제 제가 드렸던 메일로 아마 그 이제 들어오는 주소 검색하는 뭐 이런 것들 다 안내를 했는데 아직 몇 분이 안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좀 원활하게 주고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데 이 동영상 보시면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이제 메일로 그 조금 다들 안내를 해드렸는데 수업 관련 안내 메일을 보내드렸는데 그걸 확인하셔서 꼭 좀 자발적으로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난 시간은 과제였죠. 내가 관심 있는 종목을 선택해서 그 중에서 우리가 기술 관련 평가였죠. 순발력, 민첩성, 평형성, 협응성 요거와 관련된 측정 방법을 최신 또는 해외에서 그러니까 나와 있지 않는 교과서에 나와 있지 않는 교과서에만 나와 있는 이 전통적인 방법 말고도 새로운 좀 관심 있는 흥미로운 이런 것들 측정 방법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고 저한테 그걸 소개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모두들 잘 주셨어요. 뭐 각자 관심 있는 종목 내에서 충분히 흥미로운 저도 처음 보는 것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소개해 주셨고요. 그거를 이제 단순하게 소개만 하지 말고 우리가 이제 내가 만약에 실제 그러한 것들을 측정하고 평가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설계를 하고 디자인하고 해야 할지 어떻게 그래서 다들 잘 주셨는데 그 신뢰도 타당도 우리가 어떠한 평가 뭐 규준 지향 평가를 할 것인지 준거 지향 평가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좀 더 첨언이 됐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대부분은 거의 측정 방법 하는 거에만 한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도 수업 시간에 어떤 측정 방법이 있다라고 소개는 해드렸지만 사실은 이게 이제 어떤 평가를 해야 되는지 어떤 게 좋은 것까지는 자세히 안내하지는 않았었는데 어떠한 내가 측정 평가를 할 때 꼭 어떤 데이터가 좋은 데이터다. 이 데이터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몇 번의 연습, 그 다음에 실제 어느 정도 측정을 했을 때 가장 깨끗한,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같이
또 생각해보고 고찰하고 그러한 이제 퀴즈 내용에 함께 넣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우리가 배우는 과정, 습득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저는 이제 초당 최대 젖산 생성률이라고 해서 제가 박사학위 논문 할 때 썼던 건데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뭐 50m 달리기, 뭐 100m 달리기, 뭐 스프린트 능력 이런 식으로 조금 초기록 가지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생리학적으로 우리 몸에서 나오는 혈액을 분석해서 우리 몸에서 나오는 이러한 무산소성 운동 능력을 측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독일 쪽이나 생리학 쪽에서는 굉장히 정확하고 좋은 측정 방법입니다. 그래서 뭐 이걸 할 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뭐 나는 예를 들어서 축구 선수들의 무산소성 운동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평가하기 위해서 초당 최대 젖산 생성률 맥시멀 락테이트 프로덕션 레이트라고 하는 또는 빌라맥스라고 표현합니다. 약어로는 빌라맥스를 구하기 위해서 뭐 어떠한 내가 이거를 선택을 했다. 그래서 그냥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5분에서 10분 동안 선수들이 지치지 않을 정도로 웜업을 실시를 하겠다. 이것도 웜업이 너무 강하면 우리 이제 혈액 검사를 했을 때 너무 고강도의 웜업을 하게 되면 또 이 레스팅 상태에서 혈액 채취했을 때 젖산이 생각보다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젖산 휴식 시 상태에서 젖산 수치는 2.0 mm몰 이하가 돼야지 정확한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가이드도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 5분에서 10분에서 가벼운 웜업을 진행을 하고 우리가 안정시에 1차적으로 혈액을 채취해서 젖산을 분석할 것이고 그 다음에 최대 스프린트 100m 달리기를 실시할 것이며 그 다음에 끝나고 나서 다시 안정신 상태에서 끝난 직후 1분, 2분, 3분, 4분, 5분, 6분, 7분, 8분, 9분, 10분 1분 간격으로 레스팅 상태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방법으로 혈액을 채취하고 혈액에 있는 젖산을 분석할 것입니다. 라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좀 구체화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100m 달리기를 할 때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전전전 시간인 것 같네요. 그래서 기록을 초시계로 할 것이냐 아니면 전자식 기계식 장비를 이용해서 센서를 설치해서 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많이 내용이 포함되면 더 좋은 내용이겠죠. 그래서 자꾸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고찰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100m 지난 시간에 또 러닝 이펙트라고 하는 또 한 가지 또 우리가 고려해야 할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을 말씀드렸는데 100m 달리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여러 번 하기가 어렵잖아요. 지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한 번에 측정을 끝내야 되는데 뭐 물론 전날이나 전전날이나 뭐 일주일 전이나 2주 전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차례 하면 좋긴 하겠지만 여러 가지로 뭐 경제적인 상황, 시간적인 상황 뭐 여러 가지로 고려해야 되다 보면 그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운동 선수들 같은 경우 일반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걸 얼마나 정확하게 우리가 측정하고 평가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관심 있는 종목 중에 어떠한 내가 변인을 측정할 것인지 평가하고 싶은지를 일단 선일정을 하고 그 다음에 전통적인 우리나라에 많이 나와 있는 뭐 교재에 나와 있는 이런 내용도 뭐 좋긴 하지만 또 해외 이러한 측정 방법이나 이런 것들 보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우리나라에 소개되어 있는 이런 것보다 굉장히 정확도가 높고 신뢰도 타당도가 높은 또 재밌는 흥미로운 이런 측정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찾아보고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떻게 측정하고 평가할 것인지 우리 내 상황에 맞는 이게 뭐 실내에서 할 수도 있지만 실외에서도 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100m 달리기로 할 수도 있지만 사이클 최대 사이클 전속력으로 막 달리는 그 사이클 있잖아요. 고정식 그런 걸 통해서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아무래도 뭐 축구 선수들을 대상으로 할 때는 사이클도 좋지만 직접 뛰는 선수들이니까 뛰는 능력을 보는 게 훨씬 더 좋았겠죠. 수영 선수들한테 뛰는 것보다는 뭐 아무래도 뭐 사이클보다는 우리가 프론 자세 엎드린 상태에서 패드를 이렇게 깔아놓고 엎드린 상태에서 팔 동작 로잉을 최대로 뭐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그 종목에 맞는 특이성에 맞는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하고 또
또 연관성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자꾸 생각하시고 고찰하시고 하는 게 좋습니다. 꼭 필요하십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체력 평가. 자, 체력은 결국엔 신체 능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번 영상을 찾아보시면 다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체력 중에는 크게 건강 관련 체력과 기술 관련 체력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건강 관련 체력에는 우리가 근력, 내가 근육의 힘, 얼마나 힘을 낼 수 있는지, 근지구력,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심폐지구력, 우리가 심장 또는 호흡계, 순환계에서 얼마큼 우리가 활동, 그 액션 이런 것들을 무브먼트를 유지할 수 있는지 이런 심폐지구력, 그 다음에 유연성, 내 몸의 뭐 관절 각도, 움직임 범위 이런 것들 어떤 건지, 체구성이라고 해서 근육, 뭐 지방, 체지방,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 어떻게 지금 구성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기술 관련 체력은 파워, 힘, 그다음에 민첩성,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는지, 평형성, 밸런스 능력 이런 것들, 그다음에 한 가지 이상, 두 가지 이상의 어떤 우리 신체적인 능력을 동시에 발휘하는 협응성 이런 것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네, 잘리네요. 건강 관련 체력은 우리가 건강한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체력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기술 관련 체력은 스포츠 기술과 관련된 체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러한 범주들 내에서 우리가 범주 또는 이제 변인들 내에서 우리가 많이 평가를 하게 되는데, 건강 관련 체력 평가는 아무래도 조금 단순하고 하다 보니까 뭐 아동, 그다음에 또 노인 체력 측정 평가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아동이나 노인 일반인들 대상으로 할 때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기술 관련 체력은 아무래도 조금 경기력과 관련된 스포츠 기술과 관련된 체력 평가다 보니까 운동 선수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금 많이 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졸업하고 나서 현장에 가서 보시면 항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꼭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우리 건강이라는 건 그냥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보통 우리가 운동 전에 어떠한 지금 현재 상태가 어느 정도 상태인지, 뭐 절대평가 또는 상대평가, 아까 말씀드린 규준지향평가나 중거지향평가를 해서 평가를 내리는 게 의미가 있고, 단순하게 평가만 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정 기간 후에, 운동 후에 또 이런 것들이 얼마나 좋아졌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재검사를 해주고 재평가를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사실은 운동 전문가들이 우리가 앞으로 이제 졸업 후에 직업을 찾아서 이렇게 많은 국민들 또 사람들한테 하는 게 이런 것들 때문에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런 기본적인 것 같지만, 책에서 우리가 간단하게 하고 넘어갔지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강의실에서 만났다고 하면 뭐 근력 평가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유연성, 가장 현장에서 많이 사용한다고 하는 관절 가동 범위 ROM 측정하는 방법을 실제로 조금 1시간 정도 이론하고 1시간 정도 같이 한번 해보지 않았을까, 그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그러지 또 강의실에서 만나지 못하고 있어서 그런 건 못하고 있지만, 앞으로 쉬는 뭐 앞으로 우리가 강의실에서 또 볼 수 있다고 하면 그렇게 못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꼭 간단한 실습을 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큰 틀에서 이러한 우리 체육 측정 평가는 왜 하며, 그 다음에 체육 측정 평가를 할 때 어떠한 이제 분류, 건강 관련 체력이 있고 기술 관련 체력이 있고, 그 중에서 이러한 범주들, 이러한 변인들, 이러한 분류들이 있으니 나의 대상자들은 예를 들어서 운동선수들인데 뭐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런 것보다는 사실은 좀 더 경기력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기술 관련 체력을 평가하는 게 좋을 테고, 뭐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우리가 체력 평가를 할 때 뭐 파워, 민첩성 이런 거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낙상 예방을 하기 위해서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너무 위험한 측정 평가를 하면은 또 이게 또 윤리적으로 생명윤리위원회라는 또 IRB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에서 또 제한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대상자에 맞게끔 내가 과연 뭘 보고 싶은지 이런 거를 잘 선택하셔서
그거에 맞는 평가를 측정 평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앞수업을 지금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영상을 이제 간단하게 넘어갔기 때문에 최소한 이 정도는 꼭 머릿속에 가기만 해도 또 굉장히 다음 시간, 다다음 시간, 남은 시간 우리가 진행할 때 그래서 남은 시간은 이 변인들 중에서 제가 강의 계획서에 나와 있는 한 가지 이 중에서 대표적인 변인, 현장에서 많이 쓰이는 측정 방법들에 대해서 30분 동안, 한 주 동안 굉장히 그것만 이제 집중되게 이제 수업을 할 건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꼭 머릿속에 각인을 시켜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는 체육 측정 평가 어떠한 체력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체력들 분류 안에서 어떤 범주, 어떤 변인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그게 어떤 대상자들한테 맞는지 적용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드렸고요. 고려사항입니다. 우리가 체육 측정 평가를 할 때 단순하게 우리가 어떤 수치 능력에 대한 객관화, 숫자로 이렇게 그 숫자를 뽑아내는 거에만 의미를 두면 절대 안 되시고, 몇 가지, 크게 네 가지 정도를 항상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첫 번째가 타당도. 과연 내가 보고자 하는 이 변인에 대해서 내가 정말 진실되게 정확하게 볼 수 있는지, 순발력 검사를 하고 싶은 건데 말도 안 되게 뭐 지구력 검사를 한다거나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타당도가 항상 우리가 타당도 검사를 사실은 지금 이게 새벽 지금 제가 6시에 나와서 그 저희 회사에서 조용한 시간에 이걸 촬영하고 있는데 새벽이라 그런지 자꾸 말이 꼬이긴 하네요. 네, 이해해 주시고요. 타당도가 항상 검사를 하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 신뢰도 측정의 일관성이라고 했죠. 처음에 검사하고 두 번째, 세 번째 했는데 이 검사별마다 이 데이터 값이 너무 오르거나 너무 내리거나 이 편차가 심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측정을 할 것인지 그래서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러닝 이펙트 단순하게 한 번 측정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여러 번 측정을 해서 익숙한 상태에서 익숙한 측정을 하게 되면 좀 더 정확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전에 연습은 몇 번 하는 게 중요한 건지 그리고 실제 데이터는 한 번만 측정할 것인지 앞에 100m 달리기 같은 경우 또 한 번 하는 게 또 정확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근데 누구는 또 한 번 하고 누구는 세 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걸 선택할 것인지 그래서 측정도 한 번 할 것인지 세 번 할 것인지 5번 할 것인지 5번을 반복 측정을 하게 되면 뭐 이 5번 평균을 다 쓸 것인지 아니면 가장 낮은 값, 가장 높은 값 이런 걸 제외하고 나머지 3개의 평균을 쓸 것인지 이런 것들을 다 조금 고려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규준지향 평가 어쨌든 우리가 수치화 우리 신체 능력을 숫자화 또 수치화해서 이런 숫자를 수량화해서 이게 갖고 있다고 하면 과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내 기분대로 내 느낌대로 내 감대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이제 단체 또는 이제 상대 평가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과 뭐 우리 학교 내에서 아니면 동일한 연령 내에서 동일한 성별 동일한 연령 내에서 나의 그거는 어느 정도 되는지 나의 체력 수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렇게 비교하는 게 규준 지향 평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준거 지향 평가라고 해서 이거는 절대 평가죠. 예를 들어 설정된 기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상 혈압의 범위 80에서 120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도 하고요. 어떤 호르몬 또는 어떤 콜레스테롤 이런 양들이 뭐 어느 정도 돼야 되는데 나는 그거에 비해서 좀 많이 떨어진다. 그래서 운동 후에 뭐 6주 후에 4에서 6주 후에 운동을 하고 다시 평가를 했더니 이런 것들이 좋아졌다. 이렇게 하는 게 준거지향 평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측정 평가에서는 이 네 가지 그 다음에 또 추가로 러닝 이펙트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항상 고려되어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순서입니다. 우리가 그냥 막 무작위로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이런 측정 평가를 할 때 이 측정 평가를 왜 하는지 내가 이러한 연구, 이 과학적 연구 또는 이제 논문이 될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을 내가 왜 하는지, 무엇을 보고 싶은지, 그 측정 평가의 목적이 항상 가장 이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게 이 측정평가의 목적을 우리가 고민해보고 생각하고 설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측정평가의 목적을 우리가 설정을 하면 그 다음에 그 측정 방법에 대한 어떤 것을 어떻게 측정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 신뢰도가 높은지 타당도가 높은지, 보통 신뢰도 검사, 타당도 검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항상 두 번째로 고려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얻은 우리 자료 또는 데이터 이렇게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까는 숫자라고 표현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데이터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자료나 이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3번 중에서 뭐 3번을 다 쓸 것인지, 아니면 그 중에 가장 높은 값을 쓸 것인지, 가장 뭐 가운데 있는 값을 쓸 것인지, 이런 것처럼 그 데이터를 어떻게 우리가 처리할 것인지, 그게 이제 자료 처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어떤 그 중에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이게 순서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고려 4가지 사안, 항상 이 순서를 생각해 주시면 우리가 뭐 우리 1학기 동안 다뤄야 할 체육 측정 평가가 다 이 범위 안에서 생각한다고 하시면 다 이제 사실은 뭐 방법이나 측정 방법이나 측정 도구는 이런 거는 뭐 쉽게 찾아볼 수도 있고, 계속 더 좋은 측정 방법, 측정 도구들이 계속 또 보고되고 있고 추가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그리고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책은 굉장히 과거 전통적인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관심만 있다면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고, 다 요즘엔 또 정보가 잘 돼 있어서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도 다 나와 있어서 쉽게 또 추가적으로 공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그러한 측정 방법, 측정 도구를 선택할 때 이런 것들이 고려되지 않으면 절대 안 되고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 순서에서 우리가 교과서적으로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3가지 순서로 하는 게 맞는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 한 가지가 또 사실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떠한 내가 이 측정을 하고 싶고 이걸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신뢰도 검사, 타당소 검사를 보통 하고 나서 어떤 거를 내가 선택하겠다, 이 방법대로 이 도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측정 평가를 하겠다라고 하는 게 정석입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장비들을 우리가 다양하게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선택 가능한 장비나 측정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먼저 나는 이 일에 대해서 이러한 연구를 해야 되고 이러한 측정 평가를 해야 되는데, 우리 회사에 또 내 주변에 내 동료 지인이 이런 것들을 갖고 이 장비를 갖고 있어서 나는 이걸 빌려서 할 수 있다. 그래서 보통 이걸 먼저 합니다. 그러고 나서 뒤로 먼저 신뢰도 타당도 검사를 하거나 장비를 선택해야 되는데, 보통 그냥 내가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장비를 먼저 고르고 난 다음에 신뢰도 검사, 그거에 맞는 신뢰도 검사가 과연 내가 이거를 했을 때 괜찮은지, 조금 무난하게 이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을지, 어디 가서 발표를 할 수 있을지를 좀 뒷받침해서 나중에 검사하게 됩니다. 바뀌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근육량 뭐 이런 것들을 체성분 검사, 뭐 체수분 검사 이런 걸 할 때 보통 인바디를 많이 쓰긴 하는데, 주변에 인바디는 쉽게 있잖아요. 뭐 보건소를 가도 있을 수 있고, 요즘에 뭐 운동센터나 이런 데도 많이 비치가 되어 있고, 이왕이면 높은 버전의 상위 버전의 이런 걸 쓰는 게 좋은데, 또 그런 거는 약 2천만 원에 하는 고가 장비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덱사라고 하는 우리가 신체를 스캔하는, 그래서 정확하게 하는 그런 것들은 굉장히 공간적인 제약, 그리고 우리 또 비치되어 있는 것도 많지도 않고, 뭐 비용도 당연히 비싸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없으니 또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래서 이것도 현실적으로는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항상 물론 상황이 되고 여건이 되면 정확한 표준된 골드 스탠다드라고 하는, 골든 스탠다드 또는 골드 스탠다드라고 하는 이러한 표준 검사 방법, 표준 검사 장비를 사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또 그러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서 내가 이제 선택 가능한, 내가 이제 이거는 이렇게는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것들 현실적인 범위를 우리가 하게 되는데, 원래 순서는 신뢰도가 2번째입니다. 2번인데 우리나라에서는 현실적으로 현장에서는 이렇게 많이 한다는 거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현장에 나가셨는데 너무 이런 것들을 고집하면 또
또 현실적으로 현장감과 좀 멀어진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내용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서 앞 슬라이드, 전 슬라이드에서 보면 결국에는 우리가 이러한 실험 설계, 자, 내가 이런 측정 평가를 할 때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머릿속으로만 그리는 게 아니라 항상 이렇게 실험 설계 디자인, 실험 디자인 또는 실험 설계라고 표현하는데 이렇게 표식화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연구 대상, 예를 들어서 유소년 축구 선수들 약 45명을 대상으로 해서 흡기 능력, 유산소 능력, 무산소 능력을 측정 평가하고 분석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할 때, 그래서 이제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사전에 교육도 해야 되고, 이 선수가 부상이 있으면 정확한 측정이 어렵겠죠. 그래서 부상 설문지를 조사를 해서 부상자가 만약 발생한다고 하면 이 선수는 빼고 이 데이터를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보시면 처음에 45명으로 우리가 모집을 했는데 중간에 부상자 때문에 제대로 된 데이터 수집이 어려웠기 때문에 이 친구는 제외를 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뭐 팀을 나갔다, 뭐 이러한 뭐 중간에 내가 더 이상 어려워서 유산소 운동 능력을 했는데 나는 너무 어지럽고 어려워서 중간에 하지 않았다. 근데 이런 사람들의 데이터를 다 쓰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가장 정확하게 측정한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나는 45명 중에 최종적으로 약 41명의 데이터를, 정확한 데이터를 처리해서 분석을 하겠다. 이러한 설계 디자인이 항상 머릿속에도 구상이 되어 있어야 되고, 머릿속에만 구상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도식화, 표식화를 해서 우리가 항상 우리가 그러한 뭐라고 할까요? 그 논문에서는 당연히 이게 들어가지만 우리가 어떤 측정 평가를 할 때 정확한 이러한 큰 그림, 설계나 디자인들이 어떠한 그 출력, 프린트에 이렇게 돼 있어서 이런 것들을 항상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연구 대상자는 내가 어른으로 할 것인지, 노인으로 할 어른 또는 노인으로 할 것인지, 예를 들어 장애가 있으신 분들 할 것인지, 부상자를 대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어떤 종목 선수를 대상으로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정해져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러닝 이펙트라고 해서 사전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 몇 번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 정하는 게 중요할 거고, 흡기 기능을 측정할 때 뭐 이제 병원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운동장에서 할 것인지, 실내에서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떠한 도구를 선택할 것인지, 유산소성 운동 능력을 측정할 때 뭐 다양한 측정 방법이 있죠. 그래서 장소는 어디서 할 것인지, 우리가 어떠한 유산소성 운동 능력 변인들을 볼 것이며, 그 다음에 어떠한 방법, 어떠한 측정 방법을 할 것인지도 중요하고, 마찬가지로 무산소성 운동 능력도 이제 어디서 할 것인지, 실내에서 할 건지, 실외에서 할 것인지, 뭐 이제 대상자에 따라서 뭐 어르신들을 측정을 하는데, 뭐 어르신들의 무산소성 운동 능력을 측정을 하는데 100m 달리기를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어떠한 우리가 측정 도구, 어떠한 측정 방법대로 이걸 할 것인지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중에서 나는 가장 정확한 깨끗한 이러한 데이터를 어떻게 선택할 것인지, 그리고 처리할 것인지, 그리고 이거를 이제 분석하는 방법은 통계 방법입니다. 어떻게, 어떠한 통계 방법도 좀 어려운 게 많이 있는데 어떻게 분석할 것인지도 이러한 디자인을 항상 그리셔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 지금 실험 설계 디자인과 관련된 이번 주 퀴즈이기도 해요. 내가 관심 있는 뭐 대상자 또는 종목을 선택해서 이러한 디자인을 한번 제가 해보라고 뒤에서 다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래는 이게 그 제가 이제 중간고사 또는 기말고사 과제였습니다. 그 이제 평가 방법이었습니다. 내가 관심이 있는 이제 뭐 운동 종목 또는 대상자를 선택해서 그 중에서 나는 이러한 변인들, 이러한 체력을 측정 평가해보고 싶다 해서 이러한 디자인을 만들고, 각각 이 범주에 맞는 제가 말씀드린 신뢰도, 타당도 이런 것들 높이기 위해서 또 어떠한 이제 평가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시나리오를 쓰는 게 제가 이제 중간고사 또는 기말고사 때 하고 싶었던 방법인데, 그래서 이번 주 퀴즈니까 이 퀴즈가 아마도 중간고사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중간고사가 실시하지 않겠다고 저희가 공문을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분들이 주시는 퀴즈가 저한테는 다 평가, 그걸 종합해서 평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저한테 주시는, 제때 주시는 퀴즈, 그걸 가지고 출석하죠. 지각이냐 결석이냐 뭐 이런 것들을 할 것이면, 그 이제 이왕이면 그 안에 주신 내용을 가지고 내용의 그 퀄리티를 보고선
주어진 양식은 자유지만 그 내용을 보고선 얼마나 잘 준비해 주셨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할 거니까 또 이왕이면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앞에서 공지해드린 대로 체육 측정 평가의 실제적 활용이라고 해서 스포츠 현장에서 활용되어지고 있는 다양한 측정 방법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교재에서 나와 있는 여러분들 쉽게 접할 수 있었던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설명드렸던 거는 너무 전통적이죠. 재미없죠. 그래서 재미없다는 표현이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래서 실제 우리가 최신 연구 또는 해외에서는 이런 것들을 합니다라고 제가 간단하게 또 주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고 마찬가지로 다음 시간, 다다음 시간, 앞으로 남은 시간들은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아마 강의계획서에 따르면 다음 시간은 우리가 바이오덱스, 사이벡스라고 하는 우리 그 뭐죠? 그 다이나모미터라고 해서 뭐죠? 이거 근력 측정하는 우리가 그런 등속성 장비인데 등속성 장비에 대해서 어떻게 관절별로 어떻게 측정하고 그 이제 순서 그다음에 그 결과지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그걸 가지고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아마 거를 할 것 같아요. 강의 계획서에 그렇게 작성해놨고 그 주가 맞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대표적인 변이 하나하나 습득하는 과정을 할 거고요. 이번 시간까지는 큰 틀에서만 보시면 됩니다. 자, 근력입니다. 우리가 근력을 평가하면 뭐 지난 시간에 뭐 우리가 몇 번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중요하고 사이벡스, 바이오덱스라고 하는 그러한 등속성 장비를 이용해서 하는 경우도 많지만 사실은 등속성 장비도 굉장히 고가의 장비입니다. 우리 당국대학교의 그 실험실이나 이런 데 그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있으면 당연히 저랑 같이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많이 사용했었던 장비들이니까. 근데 현장에서는 이 포터블 장비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측정합니다. 근데 또 이 간단하다고 해서 이 장비 자체가 뭐 신뢰도나 타동화가 굉장히 떨어지거나 하진 않고요. 굉장히 또 논문에서 또 과학적 연구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장비를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마이크로팻이라고 하는 이 장비고요. 포터블 장비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보시면 자, 여기에 이게 장비입니다. 진짜 간단하죠. 포터블 장비여서요. 근데 그렇지만 우리가 이 장비에 보면 요 창에 내가 이게 지금 패드예요. 자, 여기에 장비고 이 패드에 압력을 가했을 때 이 주어지는 압력, 전해지는 압력이 요 창에 LCD 창에 수치화로 나옵니다. 그래서 단위도 당연히 나오고요. 그래서 이게 뭐 컴퓨터랑 연결하면 그 와이파이를 이용해서 이 장비가 모니터에 나오기도 하는데 이 장비 자체에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어떤 식으로 하냐면 자 보실게요. 숄더 에비덕션 외전이죠. 외전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슈파인 자세에서 누운 상태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위치는 손목이 아니라 엘보우 쪽이네요. 그래서 자, 검사자, 피검자 또는 검사 대상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위로 들리는 거예요. 얼굴 표정 보시죠. 쭉 해서 지금 이 수치를 이게 나와 있는 수치를 이제 기록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숄더 익스텐션 뒤로 젖히는 동작이죠. 마찬가지로 특정한 우리가 일정한 포지션 자세를 정확하게 고려하고 해서 마찬가지로 왜냐면 손목에다 하지 않는 이유 손목 힘으로만 할 수도 있잖아. 손목 힘으로만 이렇게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좀 중간에서 할 수 있는 이렇게 보시죠. 지금 얼굴 표정 보시죠. 이분이 지금 최선을 다하는지 최선을 다하지 않는지 이런 거 같은 경우 데이터를 여러 번 측정할 수 있으니 여러 번 측정하는 게 측정해서 중간값의 평균을 구하는 게 좋겠죠. 이제 익스터널 로테이션, 외회전, 내회전 이렇게 뭐 다양합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하지에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일하는 회사에서도 이걸 장비가 있는데 양쪽을 비교합니다. 아무래도 부상을 당하신 선수들, 부상 환자들, 또 이제 수술하는 환자들 양쪽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 건강한 대상자들을 해도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조금 좋지 않은 분들, 또 어르신들, 또 때로는 아동들 또 이런 사람들을 할 수도 있고 마찬가지로 고관절을 또 할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최대한 불필요한 힘을 이런 식으로 제거를 해서 이제 아까 뭐였죠? 이거 외전인 것 같은데 고관절의 외전, 에비덕션인 것 같은데
네, 이렇게 해서 바깥으로 벌리고 있죠. 근데 얘가 따라오면 안 되겠죠. 바로 벌어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고정, 기준축은 고정, 이런 식으로 합니다. 마찬가지로 발목도 측정할 수 있네요. 이거는 뭐 니 익스텐션, 무릎을 신전시키는, 고정시키고 그 다음에 아마 여기다 이제 되겠죠. 어태치를. 네, 패드를 이렇게 해서 일때 할 때 뭐 트렁크가 뭐 플렉션 된다든지 익스텐션 된다든지 이런 거를 또 우리가 컨트롤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보시면 마찬가지로 플렉션이면 이 뒤쪽에서 잡아당기는 거 하겠죠. 이것까지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신체 전체적인 부위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뒤에서 잡아당기는 플렉션하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희도 이걸 직수입을 했었는데 100만원 정도? 150만원 프로그램까지 해서 한 150만원 정도, 10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 줬던 것 같아요. 이런 거 있으면 그냥 단순하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장비를 또 이용해서 하기도 하네요. 특정하게 더 범위를 이제 벗어나지 말자는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특정 범위 내에서 하는 게, 아무래도 내가 손을 대고 있으면 이 차는 사람이 힘이 세다고 하면 제 손이 밀릴 수 있겠죠. 뭐 그런 것들을 조금 조절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어떠한 포지션을 일정하게 정해놓고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현장에서 우리가 당연히 그 바이오덱스, 사이벡스라고 하는 등속성 장비를 이용하면서 하면 좋긴 하지만 그게 이제 굉장히 고가고 좀 주변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도 또 해서 이 정해진 숫자를 우리가 과학적 연구 또는 논문에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것도 많이 해외에서 많이 사용하는, 신뢰도 타당도가 나름 꽤 있는 연구에서 많이 사용되는 장비니까 이런 것도 있다고 알고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이거는 조금 한번 뒤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앞에서 우리가 건강체육 평가 중에서 근지구력과 관련된 거 있었잖아요. 우리가 교재에는 제가 지난 슬라이드에서는 아마 V시덥, 뭐 시덥, 그러니까 쉽게 해서 복근운동 1분당 뭐 30초당 몇 개를 하는지, 그래서 이 사람이 꾸준하게 어느 정도 운동이 가능한지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거에 대해서 조금 한다고 했는데 네, 뭐 푸시업을 몇 개 하느냐 이거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 연구에서는 보통 이제 어떻게 하냐면 포스 스테디네스라고 해서 정적인 동작 또는 이제 동적인 운동 상황에서 정확하고 일정하게 수축하는 능력을 평가합니다. 어떠한 내가 피로가 발생했을 때 꾸준하게 힘을 동일하게 써야 되는데 막 이제 힘이 떨어진다거나, 뭐 근지구력에 포함된 개념인 것 같아요. 완전히 이걸 근지구력을 하고 하긴 그렇지만 또 최근에는 이 포스트 스테디니스라고 해서 부상 환자들, 부상 선수들, 이 사람들이 정상인 발에 비해서 정확하고 일정한 그 힘을 쓸 수 있는지 없는지를 분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화질이 조금 저기에서 잘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보실게요. 이 그래프 보이시나요? 자, 발목 인버전, 이버전 우리가 동작을 하는데, 자, 그래프 보이시나요? 근데 어떤 건 높고 어떤 게 낮잖아요. 이게 꾸준하게 좋다는 거예요. 꾸준한 게 가장 좋은데 지금 떨어지고 막 하잖아요. 그쵸? 이거 떨어진다고 얘기하죠. 우리가 큐잉이라고 하는데, 자, 높았다 떨어졌다 다시 뭐 높아졌다, 이게 안 좋은 쪽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정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렇죠. 제가 이걸 찾았는데,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지금 동적인 상황에서 했는데, 요거는 이제 정적인 상황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요거를 왔다 갔다 실제 움직이는 모션을 주는 게 아니라, 움직임을 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이소메트릭한 상황, 정해진 상태에서 이거를 쫙 누르는 힘인데, 이왕이면 정확하게 이 그래프처럼 이 30 정도 되는 범위 내에서 정확하게 가장 떨림이 없이 정확하게 수행하는 게 좋은 건데, 이렇게 흔들림이 많다는 건 여기가 조금 부상이 당했거나 이 조절 능력이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등속성 장비를 이용해서 이렇게 측정하는 건데, 이분은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입니다. 태권도 금메달리스트고 저랑 같이 이제 박사과정 공부를 같이 했던 동기생이고요. 그래서 태능 선수촌에서 지금 진천 선수촌이죠. 이렇게 해서 이러한 측정을, 발목과 관련된 측정을 한 건데
굉장히 또 이 또한 좋은 측정 방법으로 현재까지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많이 소개되진 않았지만 이런 것들도 있다는 걸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심폐지구력. 단순하게 심폐지구력이라고 하면 뭐 2.4km 달리기, 12분 달리기, 뭐 오래 달리기. 우리 학생 때는 좀 오래 달리기 많이 몇 바퀴 하는 거 했잖아요. 그런 것보다는 간헐적인 움직임과 중간에 쉬는 동작에서 회복 능력을 보는, 이거는 간헐적 스포츠라고 표현을 합니다. 인터미턴트 스포츠라고 하는, 우리가 뭐 축구, 농구 이런 식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냥 계속 400m 달리기처럼 계속 움직이는 뭐 이런 종목이 아니라 움직이고 쉬고 움직이고 이런 종목, 그리고 우리가 이걸 간헐적 스포츠 방식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선수들 대상으로 해서 심폐지구력을 측정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축구 선수인데 안 쉬고 계속 뛰지는 않잖아요. 중간에 멈추기도 하고 중간에 또 물도 먹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선수를 대상으로 2.4km 안 쉬고 달리는 것을 측정하는 것보다는 실제 스포츠 종목에 맞는 이러한 것들 하는 게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셔틀런 테스트는 좀 다릅니다. 셔틀런 테스트는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요거는 한번 볼게요. This is the yo-yo intermittent recovery 자, test. 요요 테스트는 Level 레벨 one. 1이 있고 레벨 2가 있습니다. 레벨 1은 아마추어 단계, The 또 유소년 participants 단계, should 조금 now be in 체력 their 수준이 낮은 starting 단계 positions, 선수들한테 하는 거고, ready to receive 레벨 the final 2는 information. 프로 선수들, 굉장히 체력 수준이 좋은 엘리트 선수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차이점은 뭐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준비 선입니다. 시작선 끝에서 갔다 와서 요 범위 내에서, 요 The 꼭할 aim of the 보이시죠? yo-yo 요 intermittent 범위 recovery 내에서 test 휴식 is 시간이 to run as 주어집니다. many times as 길지는 possible, 않아요. back and forth 그렇지만 between the 이 markers 타이밍이 점점 at the speeds 빨라집니다. indicated 자, by the 보실게요. stop at the stated by a timer to cut. 곧 시작하죠. The test begins at speed in 5 seconds. 자, 5초 동안 쉰다는 얘기고요. 시작이 안 되네요. 오케이. 천천히 왔다 갔다 합니다. 오케이. 그 시간 안에 신호음 안에 들어와서 가볍게 휴식을 취하죠. Change to speed 9. 체인지 스피드가 변화했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더 빨리 왔다 갔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9, 1. 자, 9.1이란 뜻입니다. 그 스테이지 자체가, 레벨 자체가 천천히 하죠. 그 다음에 휴식 구간에서 가볍게 휴식. 그쵸?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점점 빨라집니다, 여러분들. 자, 볼게요. 다음은 어느 정도 되는지. Change to speed 13. 네, 13으로 스피드가 바뀌었다는 뜻이, 아까는 13, 9-1이었는데. 1. 네. Change to speed 16. 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19. 굉장히 빨라집니다. 다 떨어졌죠? 네. 금방 갔다 와야 되겠지. 지금 하는 사람이 19, 없습니다. 1. 네. 그래서 어느 몇 번째에서 어떤 스테이지에서 끝난지에 따라서,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공시 지금 굉장히 빨라졌죠. 굉장히 힘들어하고. 그래서 요 어느 스테이지에서 이 친구가 끝났는지에 따라서 그걸 이제 산출된 공식이 있습니다. 모든 19, 2. 공식에 대입해서 최대 산소 섭취량 VO2 max를 간접적으로 산출할 수 있는 그 공식이 있습니다. 한 명 남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심폐지구력을 본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무조건 다 이걸 하는 게 아니라, 어르신들 하는데 이거 어렵겠죠. 어린 유소년들, 아동한테 하는데 이거 어렵겠죠. 그래서 이제 건강한, 또는 이제 운동 종목과 관련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민첩성입니다. 이거 아마 여러분들 뭐 굉장히 우리 민첩성이라고 하면 서전스 점프, 제자리에서 높이 뛰기, 이걸 많이 생각하셨을 텐데, 참 그것보다도 우리가 이제 해외에서는 이러한 옵토게이트, 뭐 이건 장비 이름입니다. 이런 비슷한 원리를 갖고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라고 하는 옵토게이트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드롭 점프 능력, 반복적인 점프 능력을 한번 보실게요. 그래서 이 플라이 타임, 다시 요 센서가 있습니다. 이 센서를 기준으로 해서 이 사람이 한번 측정했을 때 여기서 딱 점프해서 다음 착지할 때까지 시간을 얘가 계산을 해줍니다. 이 그래프에. 그래서 이 시간이 길다는 거는 점프 동력이 굉장히 좋다는 거겠죠. 그 다음에 반복적인 점프를 할 때 이왕이면 요 바닥에 머물러 컨택 타임이라고 하죠. 컨택 타임이라고 해서 바닥에서 이렇게 자, 짧고 높게 뛰는 게 가장 좋겠죠. 근데 여기서 오래 있다가 짧게,
오래 있게 짧게 이거 하면은 이 드롭 점프 능력, 반복 점프 능력, 이 민첩성과 관련된 게 능력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 보세요. 그쵸. 얘도 이왕이면 지금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데 제자리에서 하는 게 좋을 거고, 또 한 발로 측정하기도 하고. 네. 그래서 지금 컨택 타임, 플라이 높이를 이 장비가 지금 계속 계산을 자동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최근에는 많이 합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우리 서전트 점프, 제자리 높이 뛰기도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더 이러한 변인들을 보는 게 훨씬 더 과학적이고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아까는 그냥 이제 점프 능력을 봤다고 하면 또 민첩성과 관련돼서는 어쨌든 우리가 스프린트 능력, 방향 전환, 이런 것도 있는데, 마찬가지로 얘도 그냥 스마트 스피드사에서 나오는 타이밍 게이트라고 하는 장비인데, 실제로 얘도 우리가 우리 과학적 연구, 측정을 할 때 조금 많이 해외에서 소개되는, 사용되는 장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초 딸깍 하잖아요. 초시계 가지고. 그런 것보다는 이러한 것들을 또 하는 게 좋아서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런 센서죠. 그래서 선수들을 중간중간에 미식축구입니다. 우리 이거 듣는 학생 중에 미식축구를 좋아하는 또 학생이 있는 것 같은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중간중간 센서가 설치되어서 정확하게 구간, 그렇죠. 아우 멋있죠. 미식축구. 전 세계에서 가장 다이나믹하고 모든 종목이, 모든 신체 능력이 최고 좋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직선거리를 스프린트를 할 것이냐, 그렇죠? 스프린트 단순하게, 그 다음에 왔다 갔다,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협응력 코디네이션이겠죠. 이거는 이렇게 볼 것이냐, 허들 선수들. 네, 그렇죠. 좋아요. 그쵸, 이제 우리 코디네이션도 보겠죠. 움직임, 사이드 능력, 그쵸. 하나 칠 때 지금 보셨죠? 드리블, 다 코디네이션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불 들어오면 반응 능력, 자, 불 들어왔을 때 어디로 움직일지 결정해서 트레이닝도 가능하고, 그렇죠. 와우, 멋있죠? 이렇게 연습도 되고, 빨리, 조금 더 빨리 우리가 피드백을 주기 위해서, 좋은 피드백을 주기 위해서 이 불 들어와서 여기를 움직여라, 이런 것들. 그쵸. 여기 불 들어왔어요. 여기로 해야 되는데, 여기 들어왔습니다. 어디 찾아야지. 그렇죠. 이런 것들 코디네이션, 우리 반응 능력, 마찬가지로 불 들어왔을 때 착지 점프 빨리빨리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반응 능력을 보는.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제자리 점프 5개를 했는데, 얼마나 빠르게 높게 했는지. 스쿼시 종목에서 이런 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교재에서 나와 있던 간단한 것들보다 훨씬 더 조금 흥미롭고 정확한 데이터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검사 대상자, 피검자들도 그냥 이렇게 제자리 멀리뛰기 하는 것보다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하는 게 훨씬 더 재밌고 흥미 유발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게 당연히 주변에 있다고 하면 정말 좋지만, 그리고 실제 이런 거는 또 뭐 나름 직구나 이런 걸 통해서 비싸지 않은 가격으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정확한 측정을 하고 싶다고 하면 이런 장비를 뭐 구입해 놓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런 장비를 파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책에서 나와 있는 제자리 높이뛰기, 제자리 멀리뛰기, 이런 것보다는 훨씬 더 정확하고 또 흥미롭고 과학적인 데이터를 얻을 수 있어서 신체 능력을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어서 이런 것들을 좀 소개시켜 봐 드렸고요. 이런 것들 하나하나들을 또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한번 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50분이라는 시간이 벌써 지났네요. 자, 네. 그 밖에 힘 생성 비율, 단순하게 최대 힘을 쓰는데, 최대 힘을 그냥 5초 동안 최대 힘을 쓰는 게 아니라 최고 빠른 스피드에,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이러한 힘이 있는데, 이 100이라는 힘에 도달하는 속도가 좀 느린 선수들은 3초 안에 도달할 텐데, 좀 빠른 선수들은 0.5초 만에 빡 100을 치더라.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게 있고, 뭐 RSI라고 해서 리액티브 스트렝스 인덱스라고 지난 시간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반응 근력 지수 얼마나 빠르게 플라이 높이, 플라이 헤이트 또는 이제 컨택 타임을 조절해서 하는지, 이런 것들도 계속 있었고, 이거는 지난 시간에 지난 시간에 한번 소개를 간단하게 한 것 같아서 간단하게 놓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좋으면 당연히 우리가 스포츠 능력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동선수들 대상으로 인바디만 측정할 게 아니라 뭐 관절가동 범위만 측정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다고 하면 정말 좋은 연구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좀 천천히 깊이 있게 다음 시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체력 측정 평가에는 건강 관련 체력이 있었고 기술 관련 체력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 하위 범주도 있겠죠. 그 중에서 내가 어떤 특정 하위 범주 어떤 걸 보고 싶고자 하는 변인이 있으면 그거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한 타당도, 신뢰도, 규준 평가를 할 것인지 중거 평가를 할 것인지 우리가 고려해야 되고 순서는 연구 목적을 설정하고 그거에 맞는 측정 도구 및 방법을 선택하고 자료 처리랑 평가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대로 하시면 우리가 이 체육 측정 평가는 모든 수업 안에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중에서 내가 보고 싶은 게 뭔지 이런 거는 각자 다 다를 수 있고 종목별로 중요한 게 다를 수 있고 하겠지만 이런 것들을 큰 틀에서 보신다고 하면 앞으로 우리가 수업 시간 때 또는 한 학기 동안 공부해야 할 내용들이 이 범위 안에서 다 들어가 있더라라고 머릿속에 계속 정리를 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출석 확인 및 퀴즈입니다. 기간은 내일 수요일 날 오전 9시까지 되겠죠. 그래서 내가 관심 있는 연구 대상자, 노인일지, 아동일지, 일반 성인일지, 운동선수일지, 운동선수라고 하면 어떤 종목일지, 그래서 그 이제 대상자들에 맞는 체육 측정 평가에 대한 그 실험 설계, 디자인을 해보는 거예요. 앞에서 제가 그 그래프, 표를 보여드렸죠. 그래서 나는 뭐 프로 축구 선수를 대상으로 해서 유산소 운동 능력을 한번 보고 싶다. 그럼 이제 유산소 운동 능력에 맞는 측정 평가, 이제 측정 도구 및 방법을 선택하고 이제 왜 이렇게 했는지 간단하게 그래서 그러한 그 조금 실험 설계, 실험 디자인을 표로 하고 저처럼 표를 만들어도 좋고 표를 만들고 그 옆에 간단하게 설명이 당연히 들어가야겠죠. 제가 표만 봐서는 잘 모르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 앞에 우리 퀴즈보다는 조금 더 고차원적이긴 하지만 이런 것들 우리가 큰 틀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배웠으니 그렇게 이게 중간고사라고 생각을 하고 저한테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그 밖에 질문 있으면 우리가 단체 카톡방 통해서 질문을 주시고 그거에 대한 거를 답을 얻으시고 그걸 적용해서 과제를 제출해 주셔도 되니까 이제 꼭 주어진 시간 안에 이 내용을 잘 이해하셔서 제가 생각과 고찰이 항상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걸 고려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등속성 장비를 어떻게 측정하고 평가하는지 그 이제 뭐 다양하고 좀 깊이 있게 그다음에 결과표 해석까지 해서 한번 제가 준비를 해볼게요. 우리가 오픈 채팅방 단체 카톡방에 꼭 들어오셔서 중간중간 저한테 피드백을 주시면 당연히 더 도움이 될 것 같고 퀴즈도 좀 어려운 부분 모르는 부분 있으면 그냥 막 임의대로 대충 해서 보내지 마시고 저한테 질문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오늘도 벌써 50분이 넘었네요.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많아서 그런 거니까 또 이해해 주시고요.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